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예금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노후가 정말 안정적일까요? 불안하다는 이야기도 많고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단순한 답이 없습니다. 자가에 사시는지, 전세나 월세에 사시는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는지에 따라 1억 원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지난 20년 넘게 노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예금이 5천만 원밖에 없는데도 매달 들어오는 연금 덕분에 여유 있게 사십니다. 반대로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치는 경우도 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매달 얼마나 안정적인 수입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1억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노후가 편안해지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숫자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대 2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대략 20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입니다. 70대가 되면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고 80대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수준입니다. 1인 가구라면 각각 30에서 40% 정도 적게 드는데 60대는 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70대는 110만 원에서 130만 원, 80대는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도 있고 개인마다 생활 방식도 다르지만 이 정도 범위 안에서 대부분의 노후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금 1억 원을 그냥 생활비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월 150만 원씩 쓴다면 약 5년 6개월이면 바닥이 납니다. 월 120만 원으로 줄이면 약 7년, 월 100만 원으로 아껴 쓰면 8년 4개월입니다. 60세에 은퇴하신다면 65세나 67세면 통장이 텅 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85세, 90세, 요즘은 95세까지도 사십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티실 건가요? 이것이 예금 1억을 단순히 생활비로만 쓰는 것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1억 원은 다 쓰는 돈이 아니라 나눠서 관리해야 하는 돈이라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는 의료비와 비상금으로 따로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비상금으로 잡아야 할까요? 현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암 같은 중증 질환이 생기면 치료비로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 같은 비교적 흔한 수술도 양쪽 눈 다 하면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한쪽에 500만 원 이상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갑니다. 이런 큰 비용에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병원비 한 번에 노후 계획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은 반드시 의료비 비상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해 두는 겁니다. 이 돈은 건드리지 않고 예금이나 적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겁니다. 나머지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여러분의 노후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가에 사시는 경우입니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내 집이 있다는 건 노후에 정말 큰 안정감입니다. 월세 걱정이 없으니까요. 이 경우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정도로 짧으신 분들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받으시고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으신다면 합쳐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겠죠.
자가에 사시면서 부부 합산 국민연금이 월 12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면 한 분당 월 33만 원 정도 더 들어옵니다. 부부 합쳐서 월 66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달 약 186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70대 2인 가구 평균 생활비가 월 185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 경우 예금 1억 원은 큰 병원비나 집 수리, 자녀 경조사가 있을 때만 조금씩 쓰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월 40만 원밖에 안 나온다면 어떨까요? 기초연금 33만 원을 합쳐도 월 73만 원입니다. 부부 합쳐서 146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월 185만 원이 필요한데 146만 원만 들어온다면 매달 약 40만 원이 부족합니다. 연간 480만 원입니다. 이때 예금 1억 원에서 매년 480만 원씩 쓴다면 약 20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시작해도 80세까지는 괜찮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제 전세나 월세에 사시는 경우를 봅시다. 이 경우는 상황이 조금 더 빡빡합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월세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합니다. 70대 2인 가구 생활비 185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더하면 월 245만 원이 필요합니다. 부부 합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월 146만 원이라면 매달 약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연간 1200만 원입니다. 예금 1억 원으로는 약 8년밖에 못 버팁니다. 이 상황에서는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값이 2억 원 정도 되는 집을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기준으로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을 합쳐서 매달 200만 원 이상 확보할 수 있고 예금 1억 원은 거의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냥 1억을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로 살 수는 없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5%에서 4% 정도 됩니다. 1억 원을 4% 금리로 예치하면 연간 400만 원, 월로 따지면 약 33만 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월 28만 원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돈으로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장점은 있습니다. 원금 1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금 1억 원 중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예금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월 지급식 연금보험이나 즉시연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65세 남성 기준으로 7천만 원을 즉시연금에 넣으면 종신형으로 가입할 경우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확정형으로 하면 월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년이 지나면 끝나지만 그동안 국민연금과 함께 쓰면서 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억 원을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분이셨는데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55만 원 받으시고 부인도 월 40만 원 받으셔서 부부 합산 월 9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자가는 있었지만 이 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죠. 그분께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이랬습니다. 1억 원 중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5천만 원은 10년 확정 즉시연금에 2천만 원은 정기예금에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10년 확정연금에서 월 45만 원 정도가 나왔고 정기예금 이자로 월 6만 원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 95만 원에 이걸 더하니 월 146만 원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검소하게 사시니 이 정도면 생활이 가능했고 3천만 원의 비상금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10년 후엔 즉시 연금이 끝나지만 그때는 77세가 되시니 생활비도 줄어들고 비상금 3천만 원도 있어서 그 뒤로도 충분히 버티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은 즉시 연금으로 월 소득을 만들고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예금에 두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배당주나 리츠 같은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넣어서 추가 수익을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주나 리츠에서 연 4에서 5% 배당을 받으면 2천만 원으로 연간 80만 원에서 100만 원, 월로 따지면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물론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 은행이나 증권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에 정말 필요한 건 통장에 찍힌 큰 숫자가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금 1억 원이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예금이 3천만 원밖에 없어도 매달 연금이 150만 원씩 들어온다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총 자산 늘리기보다 월소득 만들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금 이야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예금 이자에는 이자 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1억 원 정도로는 큰 세금 부담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간 516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 받으시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하는데 기본공제를 고려하면 실제 세금은 크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주택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월별로 나가는 돈도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가에 사시는 70대 부부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비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듭니다. 하루 식비로 치면 2만 원 정도인데 외식을 거의 안 하고 집에서 해 먹는다는 가정입니다. 가끔 외식하시거나 손주들 간식 사주시면 더 들 수 있습니다. 공과금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관리비 합쳐서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입니다. 여름 에어컨, 겨울 난방을 아껴 쓰신다면 이 정도 나옵니다. 통신비는 부부 합쳐서 월 5만 원에서 8만 원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필수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나갑니다. 교통비는 월 10만 원 정도인데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시면서 가끔 택시 타시는 걸 포함한 금액입니다. 65세 이상은 대중교통이 무료인 지역이 많으니 실제로는 이보다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가 중요합니다. 큰 병 없이 건강하신 분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기본으로 듭니다. 동네 의원 진료비, 약값, 건강기능식품 등을 합치면 그렇습니다. 만성질환 있으시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와 용돈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친구분들 생신, 자녀들 챙겨주는 돈, 교회나 절 헌금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 외 생활용품과 문화생활비가 월 20만 원 정도 듭니다. 미용실, 이발소, 옷 사는 돈, 가끔 영화나 공연 보는 돈 등입니다. 이렇게 합치면 월 135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가 나옵니다. 여기에 여유를 두고 월 200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항상 생기거든요. 월세에 사신다면 여기에 월세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더해지니 월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서울은 이것보다 더 들고 지방 소도시는 좀 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이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예금 1억 원이 있으면 노후가 불안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자가에 사시고 부부 합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월 150만 원 이상 나온다면 예금 1억 원은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이 돈은 비상금으로 유지하면서 연금 수입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가끔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자가에 사시지만 연금이 월 100만 원 이하라면 예금 1억 원은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이 돈은 비상금으로 유지하면서 연금 수입으로 생활하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손주들 용돈도 주시고 가끔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자가에 사시지만 연금이 월 100만 원 이하라면
예금 1억 원 중 일부를 즉시 연금으로 전환해서 월소득을 늘리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야 15년, 20년을 안정적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종신형과 확정형 중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다른 자산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건강이 좋으시고 장수 가능성이 높다면 종신형이 유리하고 다른 자산이 있거나 단기간 안정이 필요하시면 확정형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에 사시면서 연금이 적다면 솔직히 1억 원만으로는 빠듯합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하거나 일부를 연금 상품에 넣거나 가능하다면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은 자녀분들과 함께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2세대 주택도 많고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1억이 있는데도 불안한 건 그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5천만 원밖에 없어도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온다면 그건 안정입니다. 지금 가진 1억 원을 어떻게 흐르게 할 것인지, 어떻게 나눠서 관리할 것인지를 차분히 계획하시면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불안은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각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요. 한 번에 모든 걸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이나 우체국 혹은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해 보시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고민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께 맞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웃 어르신이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자녀 관계, 생활 방식에 맞는 여러분만의 계획을 세우세요. 조금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끼셨다면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 잘 관리하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그리고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짓말.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웠습니다. 친구 많은 사람이 복 많은 사람이다. 인맥이 재산이다. 나이 들어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애를 썼습니다. 동창회도 나가고 개모임도 하고 친목회도 만들었습니다. 명절이면 안부 전화 돌리고 생일이면 축하 문자 보내고 경조사 있으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의리 있게 사람 중심으로. 그런데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애써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그랬을 겁니다. 나쁘진 않은데 특별히 좋지도 않은, 어색하지 않은데 편하지도 않은 그런 시간들. 더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 사람들 나 없으면 그만 아닐까? 나도 이 사람들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럼 우리 왜 만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건가?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들어온 그 말이 문제입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그 말.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많으면 정말 덜 외롭습니까? 저는 상담하면서 수없이 봤습니다. 모임 3개, 4개씩 나가시는 분들. 일주일에 약속이 5번, 6번 잡히시는 분들. 겉으로 보면 활발하고 인기 많은 분들. 그런데 그분들 집에 돌아오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외롭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외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0명과 아는 척하지만 단 한 명도 내 속마음을 모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비교가 많아집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손주가 몇이다. 누구는 연금이 많다.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
듣다 보면 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립니다. 집에 와서 거울 보면 내가 작아 보입니다. 이게 우정입니까? 이게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전시회입니다. 내 인생 전시하고 남의 인생 구경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면 지치는 겁니다. 친구가 많다는 건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입니다. 각자의 기대를 맞춰줘야 하고, 각자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고, 각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건 우정이 아니라 외교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관계를 정리한 뒤 찾아온 자유.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김영철 씨 66세입니다. 가명입니다만 실제 분입니다. 김 씨는 30년 넘게 지역 건설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현장 소장까지 지냈습니다. 사람 관리가 일이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들, 인부들, 공무원들 얼굴 익히고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골프 모임, 낚시 모임. 한 달에 약속이 15번쯤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할 일도 없고 사람들 보면 심심하지도 않고.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됐습니다. 예전 얘기, 자식 자랑, 건강 얘기. 처음엔 웃고 넘겼는데 10번, 20번 듣다 보니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더 힘든 건 비교였습니다. 누구는 아들이 의사, 누구는 딸이 교수, 누구는 강남의 아파트? 들을 때마다 움츠러 들었습니다. 김 씨 자식들은 평범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뭐 잘못 산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 만날수록 자존감이 깎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낚시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 왜 이러고 사나? 이게 즐거워서 하는 건가? 안 하면 이상해 보일까 봐 하는 건가? 솔직히 후자였습니다. 안 나가면 외톨이 될 것 같았습니다. 관계 끊으면 외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보자. 먼저 제일 부담스러운 모임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 둘러댔습니다. 처음엔 서너 번 연락 왔습니다. 그러다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아, 이 정도였구나. 섭섭하기보단 후련했습니다. 하나둘 정리하다 보니 결국 남은 건 동창 2명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자주 만나진 않았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 그것도 부담 없이. 처음 몇 달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어도 되나? 나만 도태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약속 없는 날 아침 늦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동네 한 바퀴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걷다가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갔습니다.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후엔 도서관 갔습니다. 젊을 땐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젠 시간이 넘쳤습니다. 역사책, 인물 이야기, 에세이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저녁엔 아내랑 동네 산책했습니다. 40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오래 나란히 걸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옆자리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자주 보네요. 그러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비슷한 시간에 도서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인사하고 가끔 책 얘기하고 차 한잔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사는 곳도 몰랐습니다. 자식이 몇인지 무슨 일 했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책 좋아하는 할아버지. 말 많지 않은 할아버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한 번은 그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행복해 보이시네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 편하긴 해요. 이게 나이 들어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인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날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관계는 오래 아는 게 아니라 편한 겁니다.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김 씨는 이제 일주일에 약속이 하나도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제 인생이 보이더라고요. 남들 눈치 보느라 못 봤던 게 보였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김 씨의 말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나만 이러는 건가? 나만 친구 없는 건가?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이란 뭡니까? 누군가 필요한데 없을 때, 말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함께하고 싶은데 혼자일 때. 그게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혼자 있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상태.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유입니다. 나이 들면서 관계가 줄어드는 건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고독을 선택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아끼고 진짜 나를 위해 쓰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오히려 건강한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선택적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10명이 아는 사람보다 1명의 편한 사람을 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은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에너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넓어야 든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든든한 게 아닙니다. 정작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손에 꼽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스쳐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감정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책 읽고 산책하고 생각하고. 그게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친구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임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 자신에게 시간을 주셔도 됩니다. 비교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왜 힘들까요? 그냥 앉아서 밥 먹고 얘기하는 건데 왜 지칠까요? 비교 때문입니다. 모임 가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교합니다. 누가 더 잘 사나, 누가 더 건강하나, 누구 자식이 더 잘 된다. 입으론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론 재고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상대적 존재니까요.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의 비교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교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더 잘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더 건강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여줍니다. 모임에서 누가 자식 걱정한다고 말합니까? 누가 부부싸움 얘기합니까? 누가 돈 없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다. 다들 괜찮은 척합니다. 잘 사는 척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만 힘든가 보다. 나만 문제 많은가 보다. 이게 비교의 함정입니다.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여유 있어 보이는데 나만 쪼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안 보여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자동으로 비교되는데. 맞습니다. 자동으로 비교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비교할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모임을 줄이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을 줄이면 됩니다. SNS를 끊으면 됩니다. 그럼 더 외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편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교 안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내 인생이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입니다. 작아 보이던 내 일상이 사실은 충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내 집이 있습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하루 세 끼 먹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굶진 않습니다. 자식이 대단하진 않지만 건강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이게 보입니다.
나이 들어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남의 인생 신경 안 쓰고 내 인생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평생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막막하실 겁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있으라고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안 들고 집 근처에서 할 수 있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세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같은 시간에 나가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목적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걸으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규칙적인 산책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몸을 움직이면 머릿속이 정리됩니다. 복잡하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면 익숙한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개 산책시키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가게 주인. 인사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스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나만 혼자가 아니구나. 이 느낌이 중요합니다. 둘째, 도서관을 자주 가세요. 책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가세요. 앉아 계세요. 도서관은 조용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곳입니다. 각자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무도 말 걸지 않습니다.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책이 눈에 들어오면 읽으시고 아니면 그냥 창밖 보세요. 사람들 구경하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도서관 정기적으로 다녀 보면 비슷한 시간에 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매번 같은 자리에 앉는 할머니, 신문 보는 할아버지. 말 안 해도 익숙해집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부담 없는 관계. 셋째, 카페에서 혼자 커피 마시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보이나? 사람들이 쳐다보나?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도 안 봅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시키고 그냥 앉아 계세요. 핸드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밖을 보세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혼자 있는 연습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듭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1시간도 거뜬합니다. 나중엔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오늘 카페 가서 좀 쉬어야지. 이 생각이 드는 날이 옵니다. 그날부터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편한 사람이 됩니다. 넷째, 글을 써보세요. 일기도 좋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도 좋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써도 되고 노트에 써도 됩니다. 나는 글 못 써요. 괜찮습니다. 잘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그냥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든 생각, 오늘 느낀 감정. 그걸 단어로 적으세요. 오늘 날씨 좋았다. 산책했다. 커피가 맛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 글을 쓰라고 할까요?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감정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알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원하는지. 평생 모르고 살았던 나를 글 쓰면서 만나게 됩니다. 다섯째, TV나 유튜브 대신 라디오를 들으세요. TV는 눈이 피곤합니다. 유튜브는 자극적입니다. 계속 보게 됩니다. 끄기가 어렵습니다. 라디오는 다릅니다. 귀로만 듣습니다. 눈은 쉽니다. 손은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틀어놓고 설거지해도 되고 빨래 개도 되고 그냥 누워 있어도 됩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립니다. 혼자지만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은근히 위안이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라디오 들을 수 있습니다. 어플 깔면 됩니다. 음악 방송도 좋고 이야기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덜 적막합니다. 여섯째, 작은 식물을 키우세요. 화분 하나면 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선인장도 좋고 다육이도 좋고 허브도 좋습니다. 매일 물 주고 햇빛 쐬어주고 잎 닦아주고. 이게 일과가 됩니다. 왜 식물일까요? 식물은 말이 없습니다. 요구가 없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합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제보다 조금 자랐네, 새싹이 났네, 꽃이 피었네. 작은 변화가 기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 이게 중요합니다. 나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일곱째, 동네를 탐험하세요. 평생 살았어도 가보지 않은 골목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지 않은 가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쪽 길로 가보세요. 내일은 이쪽 골목 들어가 보세요. 새로운 빵집을 발견할 수도 있고 조용한 공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쁜 벽화를 볼 수도 있고 고양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익숙한 곳만 다니면 생각도 익숙해집니다. 똑같은 길, 똑같은 풍경, 똑같은 생각. 새로운 길을 가면 새로운 생각이 납니다. 머릿속이 환기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사는 동네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여기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런 발견이 쏠쏠합니다. 여덟째, 혼자 밥 먹는 걸 당당하게 하세요. 식당 가서 혼자 밥 먹으세요. 처음엔 눈치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나? 안 그럽니다. 요즘 혼자 먹는 사람 많습니다. 당당하게 앉아서 메뉴 고르고 밥 먹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맛 음미하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혼자 먹어도 괜찮다는 자신감. 이게 생기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누군가와 같이 먹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약속 없어도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서 혼자 먹으면 됩니다. 이 자유가 생기면 관계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아홉째,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늦잠 자지 마세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세요. 조용합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입니다. 이 시간이 온전히 여러분 것입니다. 창문 열고 공기 마시고 커피 내리고 그냥 앉아 계세요. 왜 이게 좋을까요? 하루를 내가 시작한다는 느낌.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내 시간을 가진다는 느낌. 이게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침은 마음이 맑습니다. 아직 세상에 물들기 전입니다. 이 시간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다짐하면 오래 갑니다. 열째, 때때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멍 때리세요. TV도 끄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창밖 보세요. 그럼 지루하지 않아요? 처음엔 지루합니다. 손이 근질근질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10분, 20분 지나면 달라집니다. 생각이 정리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게 명상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명상입니다. 하루 10분, 이 시간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급하지 않아집니다. 조급하지 않아집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방법들 전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해도 됩니다. 2개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연습? 이게 익숙해지면 사람이 긁지 않습니다. 모임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이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나만 이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비슷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집니다. 관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집니다. 다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티를 안 낼 뿐입니다. 다들 괜찮은 척합니다. 사람 많이 만나는 척합니다. 바쁜 척합니다. 속으로는 다 힘듭니다. 집에 와서 쓰러집니다. 오늘도 또 연기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임 갔다 와서 혼자 한숨 쉬신 적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젊을 땐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사람 만나고 놀고 떠들고 그래도 멀쩡했습니다. 이젠 다릅니다. 에너지가 한정적입니다. 아껴 써야 합니다. 중요한 것에만 써야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건강, 내 평화, 내 하루하루입니다. 친구 10명 만나서 지치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현명한 겁니다. 평생 남들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 위해, 직장 위해, 친구 위해.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제 편안한 게 좋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게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진짜 성숙입니다. 편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완전히 혼자 살라는 얘기일까요? 사람을 다 끊으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관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라는 겁니다. 친구 10명보다 편한 사람 한 명이 낫습니다. 편한 사람이란 뭘까요? 말 많이 안 해도 되는 사람.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평가하지 않는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 그냥 함께 있어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 됩니다. 오래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한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40년, 50년 같이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친구 같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웃 할머니가 그런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마주치면 인사하고 가끔 김치 나눠 먹고 그게 전부지만 든든합니다. 어떤 분은 도서관에서 만난 낯선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도 모르지만 매주 화요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관계는 형식이 아닙니다. 이름표가 아닙니다. 친구라고 부른다고 친구가 아닙니다. 동창이라고 부른다고 가까운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함께 있을 때 내가 나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가식 안 떨어도 되고 과장 안 해도 되고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 서두르지 마세요.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시간 많습니다.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가족 위에 직장 위에 사회 위에 책임 다하고 의무 다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좀 여러분을 돌아봐도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겁니다. 혼자 있는다고 해서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친구가 적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질 좋은 관계를 선택한 겁니다. 이 모든 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과정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관계가 정리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게 떨어져 나가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밥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산책해도 괜찮습니다. 혼자 커피 마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편한 관계입니다. 평생 남들과 함께 있느라 정작 나 자신과는 낯설었습니다. 이제 나를 알아가세요. 나와 친해지세요. 나를 좋아하세요. 그럼 아무리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용기 내세요. 조금 더 솔직해지세요. 관계를 정리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 만나는 건가? 이게 좋은 시간인가? 그날 집에 와서 단톡방 알림을 껐습니다. 다음 모임도 빠졌습니다. 그 다음 모임도 안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친구들이 섭섭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자랑을 들으며 내 인생을 초라하게 느끼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모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자랑하고 비교하는 자리였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초라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모임에 나가면 늘 자랑 경쟁입니까? 듣고만 있으면 기분이 나쁩니까? 집에 와서 후회됩니까? 그렇다면 그 모임은 여러분한테 필요한 모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7세 박모 씨 이야기입니다. 박모 씨는 퇴직 후에 연금으로 살고 계십니다. 많지는 않지만 부부가 조촐하게 사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모임 나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 동창회, 직장 동창회 이렇게 여러 개였습니다. 한 번 나가면 최소한 5만 원은 들었습니다. 식사비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2차로 카페 가면 또 돈 들고 3차로 노래방 가면 또 돈 들었습니다. 누가 생일이면 돈 걷고 누가 아프면 병문안비 걷고 이렇게 계속 돈이 나갔습니다. 박모 씨는 처음에는 그냥 냈습니다. 친구니까 옛날 정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며 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한 달에 모임비로 나가는 돈이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어떤 달은 30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연금 받아서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모임비로 이렇게 나가니 저축도 못했습니다. 아끼고 싶어서 모임을 몇 번 빠졌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연락 왔습니다. 왜 안 나오냐? 요즘 바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돈이 부담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못했습니다. 쪽팔려서 가난해 보일까봐 그래서 그냥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통장을 보게 됐습니다. 잔고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노후 자금이 더 필요한데 모임비로 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모 씨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친구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하지 않은가. 지금 이렇게 돈 쓰면 나중에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모 씨는 모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모임만 남기고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섭섭해했습니다. 전화도 왔습니다. 그런데 박모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요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모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모임을 그만두고 나니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박모 씨는 적금을 들었습니다. 병원비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부인한테 맛있는 것도 사줬습니다. 그게 훨씬 더 의미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형편을 이해해줍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나려면 공원 벤치에서 만나도 됩니다. 커피 한 잔 안 마셔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해도 좋은 게 친구입니다. 돈 들여야만 만날 수 있는 사이라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임비가 부담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돈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돈이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험담과 뒤대기 때문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3세 최모 씨 이야기입니다. 최모 씨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랬습니다. 같은 동네 사니까 이야기할 것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뭐하고 사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날씨가 어떤지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없으면 그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네 집은 돈이 없대, 누구네 아들은 백수래, 누구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대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모 씨는 처음에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끼어들지도 않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을 때는 나 이야기를 하겠구나. 내 뒷담화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다른 분한테 들었습니다. 최모 씨가 없을 때 최모 씨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딸이 아직 결혼 안 했다고, 남편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최모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차 마시고 웃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 믿었던 사람들이 그랬다니. 그날부터 최모 씨는 모임이 불편해졌습니다. 웃으면서 대화는 하지만 속으로는 경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친구인가? 그냥 심심풀이로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가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이 뒷담화 소재가 되는 건 아닐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만나는 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모 씨는 조용히 거리를 뒀습니다. 모임 횟수를 줄였습니다. 전화도 짧게 끊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매주 만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뒷담화 걱정 안 해도 됐습니다. 더 이상 남 눈치 안 봐도 됐습니다. 말 조심 안 해도 됐습니다. 최모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 뒤에서 남 욕 안 합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 험담 안 합니다. 만날 때만 웃고 돌아서면 험담하는 사이라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모임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늘 누군가 욕하는 모임. 없는 사람 뒷담화하는 모임. 그런 자리에 계속 나가야 합니까? 지금 그 모임 정말 필요합니까? 네 번째 이유는 건강 때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8세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김모 씨는 당뇨가 있습니다. 혈압도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식사도 시간 맞춰서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라고 했습니다. 김모 씨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모임이 문제였습니다. 친구들은 저녁 늦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녁 7시, 8시에 만나서 식사하고 술도 마시고 늦게까지 놀았습니다. 김모 씨는 술을 못 마시는데 분위기상 조금씩 마셨습니다. 안주도 짜고 기름지고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12시였습니다. 그렇게 놀고 나면 다음 날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혈당도 올라갔습니다.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라고, 술 줄이라고, 밤늦게 안 먹으라고 했습니다. 김모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만나면 또 그렇게 됐습니다. 거절을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서운해할까봐, 재미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억지로 나갔습니다. 나가서는 또 몸 망치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모 씨는 쓰러졌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집에 오는 길에 어지러워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김모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구나. 친구 만나려고 내 건강 망치는 게 맞나. 내가 죽으면 친구들이 책임져 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김모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건강이 우선이다. 친구보다 내 몸이 먼저다. 그날부터 김모 씨는 저녁 모임을 다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이 서운해하든 말든 신경 안 썼습니다. 대신 낮에 가볍게 산책하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술 마시는 자리는 안 나갔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웠습니다. 몸이 편하니 마음도 편했습니다. 김모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 잃으면 끝입니다. 친구 잃어도 살 수 있지만 건강 잃으면 못 삽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친구 때문에 건강 망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친구 만나느라 건강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 몸이 아파도 오늘 그 모임에 꼭 나가야 합니까? 다섯 번째 이유는 혼자가 더 편하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수원 팔달구에 사시는 66세 정모 씨 이야기입니다. 정모 씨는 평생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회식 많이 했고 퇴직 후에도 모임 열심히 나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그게 인생의 재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곤해졌습니다. 사람 만나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옷도 신경 써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표정도 관리해야 했습니다. 기분 안 좋아도 웃어야 했습니다. 하기 싫은 이야기도 들어줘야 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게 다 스트레스였습니다. 어느 날 정모 씨는 아팠습니다.
감기 걸려서 모임을 못 나갔습니다. 집에서 혼자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편했습니다. 아무 신경 안 써도 됐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됐습니다. 보고 싶은 것 보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자고 싶을 때 잤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한테도 설명 안 해도 됐습니다. 정모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편한 거구나. 이게 자유구나.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나. 감기가 나았지만 정모 씨는 모임에 바로 안 나갔습니다. 조금 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한 주를 더 쉬었습니다. 그 다음 주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혼자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 왔습니다. 언제 나오냐고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정모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서 당분간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우울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정모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친구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모 씨는 신경 안 썼습니다. 이제는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정모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산책했습니다. 도서관 가서 책도 읽었습니다. 유튜브로 좋아하는 영상도 봤습니다. 낮잠도 실컷 잤습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 봤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정모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편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나이 들면 편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굳이 불편한 관계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있는 게 더 외로운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보다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 게 불안하십니까? 사람 만나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는 겁니까?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랑과 비교 때문에, 돈 때문에, 험담과 기재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혼자가 더 편하기 때문에.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이런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외로워 보입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문제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돈도 아낍니다. 시간도 생겼습니다.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 안 합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안 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친구가 100명이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매일 사람 만나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웃을 때 느끼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못하고 남의 이야기만 들을 때 느끼는 겁니다. 진심을 나누지 못하고 거칠에만 할 때 느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쓸데없는 관계를 끊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는 안 만납니다. 그 대신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한두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그대로 편한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조차 없다면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억지로 관계 유지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혼자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60대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언제까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낭비하고 있습니까? 가기 싫은 모임에 억지로 나가고 있습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를 참고 듣고 있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정말 의미 있습니까? 그게 정말 행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친구 관계 유지하고 모임 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게 여러분한테 진짜 좋은 거라면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힘들다면, 만약 불편하다면, 만약 억지로 하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셔도 됩니다. 그만두셔도 됩니다. 정리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삽니다. 자기가 행복한 방식으로 삽니다. 그게 똑똑한 겁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기적이라고 하든 외롭다고 하든 문제 있다고 하든 그냥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답게 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누구와 시간을 쓰시겠습니까? 진짜 소중한 사람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만나던 사람들과 계속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은 누구 눈치 보며 살겠습니까? 남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결정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슬픔이 있다. 인정받지 못한 슬픔,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사랑받고 싶었으나 받지 못한 결핍? 사람들은 그 슬픔을 드러내는 대신 화를 낸다. 화는 슬픔보다 강해 보이기 때문이다. 화는 나를 피해자가 아니라 투사처럼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화를 낼수록 우리는 더 약해진다. 나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해왔다. 그리고 하나의 진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타인을 적으로 보는 순간 스스로를 전쟁터에 세운다. 상대가 나를 공격했다고 느끼면 나는 방어하거나 반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상대를 거울로 본다면 어떨까? 저 사람이 나에게 던진 말, 저 사람의 태도, 그것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어느 날 한 동료가 회의에서 내 의견을 무시했다. 나는 즉각 화가 났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화난 이유는 그의 무례함이 아니었다. 나는 평생 인정받고 싶어 했고 늘 내 의견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어 했다. 그런데 그 동료는 그것을 건드렸다. 그는 나의 거울이었다. 그가 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부분을 보여준 것이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나는 80년이 걸렸다. 젊은 시절 나는 말하지 않으면 진다고 생각했다. 상대가 부당한 말을 하면 나는 즉각 반박해야 한다고 믿었다. 침묵은 굴복이고 패배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침묵은 주도권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상대가 나를 자극할 때 내가 즉각 반응하면 나는 상대의 리듬에 끌려간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춤을 추게 된다. 하지만 내가 침묵하면 그 순간 주도권은 내게 돌아온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반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 나는 상대의 자극에서 벗어나 나 자신으로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냥 참고 살라는 건가요? 아니다. 침묵과 침묵 속의 관찰은 다르다. 나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즉각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박자 늦추고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것이다. 화난 상태에서 내뱉는 말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진다. 그것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감정이 시키는 대로 뱉어낸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차분히 내 감정을 들여다본 후 내뱉는 말은 다르다. 그것은 나를 표현하는 말이고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 역시 오해받기 쉬운 부분이다. 나는 70대에 이르러서야 이것을 이해했다. 평생 나는 사람들에게 기대했다. 학생들이 내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길 바랐고 동료들이 내 연구를 인정해 주길 원했으며 가족들이 내 노고를 알아주길 바랐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내 기대는 나의 것이지 타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은 학생의 삶을 살고 동료는 동료의 길을 가며 가족은 가족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한다. 그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의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았을 뿐이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타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지위, 명예, 인정,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나의 말로, 나의 노력으로 세상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가 줄어들었다. 더 이상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졌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흐르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방식으로 산다. 나는 다만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다. 감정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젊은 시절 나는 학생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이 힘들어하면 나도 함께 괴로워했고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떠안았다. 그것이 진정한 공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소진시켰고 결국 아무도 돕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도움은 감정적 거리두기에서 온다는 것을.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것에 빠져들지 않는 것. 명료한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그 명료함 속에서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것은 분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말을 할 때 나는 그 말을 듣는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느낀다. 하지만 그 감정에 빠져들지는 않는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나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라고 관찰한다. 이 거리, 이 간격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찾아와 물었다. 선생님은 정말 화가 나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화는 난다. 지금도 가끔 화가 난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에 끌려가지 않을 뿐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나는 그 화였다. 화와 내가 하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화가 나도 나는 나다. 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 내가 아니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덧붙였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간다고 해서 하늘이 구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니? 화는 구름이고 나는 하늘이다. 분노의 근원은 타인이 아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나는 평생이 걸렸다. 젊은 시절 나는 늘 누군가를 탓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90을 넘기고 나서야 진실을 마주했다. 내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내 삶의 목적이 흐릿해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내게 중요한지 모른 채 살았다. 그래서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렸다.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바람에 쉽게 넘어진다. 나는 뿌리 없는 나무였다. 이제 나는 안다. 분노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인 이상 감정을 느낀다. 화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는 화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화를 느끼면서도 그것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내가 나의 주인으로 남는 것이다. 평생을 살면서 나는 수많은 분노의 순간을 겪었다. 그중 몇몇은 정당했고 몇몇은 터무니없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화를 낸 후 나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 화를 낼 때는 통쾌했지만 그 후에는 늘 씁쓸함이 남았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좀 더 침착했다면 다르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반면 화를 느끼면서도 침묵을 선택했던 순간들, 한 박자 늦추고 차분히 대응했던 순간들, 나는 그것들을 후회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순간들이 나를 성장시켰다.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화를 내지 않으면 무시당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화를 낼수록 무시당한다. 화를 내는 사람은 통제력을 잃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통제력을 잃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반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진정한 힘은 소리 지르는 데서 오지 않는다. 고요함 속에서 온다. 나는 이제 100년을 넘게 살았다. 내게 많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더 이상 화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화는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내 동료를 망친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는 나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서 멀어지게 한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들이 내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화를 내면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당신이 마지막 숨을 돌릴 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길 바랍니다. 화를 잘 내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아니면 언제나 침착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당신을 미래로 데려가기 때문이다. 지금 눈앞에 자국에서 벗어나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잠시 멈춰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 또 지금 이 싸움이 내 인생의 방향과 관계가 있는가? 10년 후 나는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이 당신을 구할 것이다. 즉각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선택의 자유를 되찾게 할 것이다. 나는 이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흐른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살고 그들의 상처로 행동한다. 나는 다만 내 중심을 지킬 뿐이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파도가 쳐도 깊은 곳은 고요한 바다처럼. 그것이 내가 100년을 살며 배운 전부다. 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화 앞에서 멈출 수 있다. 한 박자, 한 호흡, 한 순간의 침묵.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돌아온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다. 당신이 중심을 되찾은 것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